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정부의 이 규제 강화로 중도금 대출이 까다로워진 이 청약 시장에서 현금 부자들이 웃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요, 이 자금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에 대거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청약하기 어려워진 시장, 이대로 괜찮을까요? 뉴스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19 혁명 59주년입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혁명이죠. 그리고 오늘 그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그 민주화 그 묘지에서, 그 4.19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또 진행이 됐고요. 또 뜻깊은 그런 행사들이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과 광화문에서 또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현장 둘러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린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4월 19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르지우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격상할 예정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북중러 연대 움직임이 보이며 한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분양, 미계약 물량을 무작위 추첨하는 무순위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 현금 부자가 몰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실명과 나이, 얼굴입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 2부 이재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이 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풍속도 무순위 청약 이대로 괜찮은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청약받을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지금 상당히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 그리고 고분양가가 빚어낸 새로운 풍속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없는 건지 이대로 괜찮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장님, 현재 분양시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양극화가 좀 나오나 봐요. 네. 현재 현황이 좀 어떤가요? 네, 실제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그에 따른 뭐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수치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미분양 물량이 월 6만 호를 넘어서는 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연간으로 보면 한두 달 정도 6만 호를 넘어서는 달이 있었는데 네. 작년에 보면은 6월부터 11월까지 내내 6만 호를 넘었거든요. 이게 그 사업 주체들, 분양을 하는 사업 주체들은 이게 월에 6만 호를 넘어서면 경기가 확실히 꺾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그 분양 물량이 좀 많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또 작년 연말에 그 청약 제도를 개편을 네. 하면서 허그가 뭐 분양 보증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그 물량들을 좀 연기시킨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그 분양 물량이 좀 줄었어요. 그 예년 대비해서. 그 올해 이제 연초에 이제 그 넘어온 물량들까지 합쳐져 가지고 아무래도 좀 공급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분양 주체들이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그 생각지도 못하게 올해 2월부터 그 무순위 청약, 네. 그게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 그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실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그 경쟁률이 좀 많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그 미분양이 많이 해결되고 결과적으로 완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쁜데 그리고 사실 뭐 서울 청약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청약 불패라는 말도 있고 네. 하지만 그게 쏙 들어가고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시기가 됐다가 지금 무순위 청약 되면서 이쪽으로는 또 사람이 몰리는 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보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들 그리고 아주 고가의 물량 이런 부분에서만 이제 청약이 좀 많이 일반 청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정말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 평소 때에는 또 많이 또 청약이 없고 그리고 이제 9억 원 이상의 그 청약 같은 경우도 무순위 청약으로 대부분 이제 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계약을 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약 포기가 다 무순위로 가는 걸 텐데 계약 포기가 이렇게 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네,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계약 포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무순위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단지들을 보면 분양가가 높은 단지들이거든요. 서울 내에서. 네. 왜 분양가가 어떻게 높냐? 9억 원 이상을 넘어가는 단지들. 이런 9억 원 이상을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아예 안 되죠. 네, 그 사업 주체가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대출이 어려우니까 그 선순위에 진입을 했던 그 청약자들이 그 실제로 대출 마련이 안 되니까 자금을 마련을 못해서 포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청약 제도가 바뀌고 나서 그 기준 자격 요건이 되게 많이 복잡해졌다고 하네요. 까다로워졌나 봐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청약을 넣는데 자격이 알고 보니까, 안 돼서 그냥 그런, 없어지는 거군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시장 혼란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돈이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네.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LTV라고 하죠. 이 담보대출 네. 비율 이게 40%니까 또 돈이 많이 부족하고 일단은 LTI, DSR 그렇죠. 총체적인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게 포기를 하는 거고 그 포기된 물량을 말씀해 주셨듯이 무순위 청약으로 이게 채워지는 건데 무순위 청약이 뭔가요? 2월부터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게 왜 시작이 된 거죠? 예, 이게 금융결제원의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 투유라고 여기서 이제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에 이게 규제 성격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서울 내에서 그 분양이 잘 되는 아파트 단지들, 근데 이제 뭐 선순위에서 좀 막혔던 다주택자들이 기존에도 이게 그 무순위 청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은 그 견본주택에서 그렇죠. 줄 모델하우스에서 밤새 줄 서고 그렇죠. 그랬었죠.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시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거나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그 명확한 규정이 또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뽑고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막 줄 서고 이런 게 현상이 보이다 보면은 청약 열기를 좀 부추기는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걸 좀 투명하게 하고 과열되는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좀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바뀐 그 제도가 아주 생소한 제도는 아니고 이게 네. 전자 시스템으로 되는 거고 예전에 밤새고 이렇게 줄 서서 이걸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네네. 편하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규제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원래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사전 무순위 접수하고요. 네. 사후 접수로 구분이 되는데 사전 접수는 거의 이제 자격 그 문턱이 없습니다. 사후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 과열이 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거주자 이런 거주지 제한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사전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과열 우려 시에만 거주자 제한을 하도록 돼 있고요. 네. 네.
상당히 그러니까 이 무순위 청약, 사전 무순위 청약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용 부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은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순위 청약 네. 경쟁률이 높은 네. 이유. 그게 이제 본래 그 단지가 인기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 제도 무순위 청약이 자체가 다 높은 건 아닌가요? 지금 경쟁률이? 그것도 뭐 네. 특정한 그 그게 지역이 이제 있어요? 지금 시행을 한 단지들이 몇 개 네.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도 규제를 받는 규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긴 한데 일단 이 제도를 적용을 받는 단지들이 그 투기 가열 지역 내에서 단지인데 그 잔여 물량이 20세대 이상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이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 그 외 지역에서는 그 사업 주체가 이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잔여 물량을 처리를 할지 말지는 그냥 사업 주체가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그 단지들은 투기 가열 지역에 20세대 이상 잔여 물량이 나오는 지역인데 투기 가열 지역이라고 한다고 치면 뭐 서울이나 뭐 인기가 많은 지역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주목을 많이 받는 단지들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좀 인기가 많은 단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돈만 있으면 네. 다 주택자들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 거의 뭐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 선순위 청약을 할 때는 청약 준비금이라고 그거를 좀 한 1, 200 정도를 내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환불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청약금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누구나 한번 그 클릭만 했다가 돈만 있으면 안 되면 다 되는? 네. 그만이고 뭐 되면 좋은 거고 뭐 그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좀 그 펌핑이 되는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사람들이 들기도 합니다. 집장만을 하는 그 방법만 더 어렵게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앞서서도 이 무순위 청약이 들어오는 게 이제 규제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정부는 정말 다주택자들의 이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그리고 이 무주택자들의 이제 주택을 뭐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규제를 실시를 하는 건데 그 정부의 의도와는 지금 그렇다면 이 무순위 청약은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서울에 집값이 한참 오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그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워낙 많은데 네.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뭐 재건축을 풀어달라. 뭐 추가적으로 뭐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뭐 차익을 남기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규제가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실수요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살더라도 아무래도 뭐 나중에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뭐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실수요는 좀 많이 단지에 대한 그 정상적인 가치를 많이 살피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잔여 물량이 남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대출이 큰 이유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뒤에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또 다주택자들이 엄청 몰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그 앞전에 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도 결국 다주택자들이 그 정상적인 그 가치 판단을 안 하고 무리하게 좀 투자를 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이 무순위 청약 분양 단지가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되겠네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그 건설사 시행사들 사업 주체들도 좀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장점이죠, 예. 이게. 그 사전 무순위는 사실 의무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도 이제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미 4군데가 진행을 했고요. 사전 무순위를 진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경쟁률이 높으면 네. 예, 홍보 효과가 크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쟁률을 보고 나중에 잔여 물량에 대한 뭐 계획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잔여 물량이 많이 생기면 그 사업 주체들은 그걸 또 나중에 막 홍보를 하려고 추가적인 홍보 비용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경쟁률이라든가 뭐 그 분양 단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면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사업 주체들도 좀 조심을 하는 부분은 사전 무슨 일을 했는데 만약에 경쟁률이 정말 낮게 나왔다. 네. 그러면 그 선순위 청약자들도 이 단지는 인기가 없나 보다. 그 청약 안 할 거잖아요. 네. 일종의 낙인 효과가 찍힐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무턱대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건설사나 청약자나 모두에게 이제 장점이 많이 좀 부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확산이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 요즘 또 신조어 생겨났더라고요. 줍줍 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줍고 또 줍고 그만큼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 뭐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주택자가 무리하게 막 무순위 경쟁률 그 청약에 몰려가지고 막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이런 거는 좀 가수요가 몰려서 좀 분양가를 조장하는 이런 부작용이 장기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사업 주체들 입장에서 수요자를 떠나서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런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뭐 분양 홍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광고 대행사라든지 분양 대행사라든지 이런 협력사들이 그동안 좀 규제 때문에 많이 좀 타격을 입었었는데 이를 통해서 조금 분양 경기가 활성화되면 건설사를 비롯해서 산업 경기는 좀 분명히 부양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정부의 의도는 사실 무주택자들이 집을 또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이제 줄이는 그런 그 효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현금 부자만이 기회가 되는 이 청약이 아닌지 그렇다면 따로 또 규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보완책은 필요 없다고 보세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제도, 이 무슨 청약 온라인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순위 들어갔던 무주택자들이 네. 이미 기회를 줬는데 뭐 대출이 어려워가지고 나온 물량들이잖아요. 또 포기한 거죠.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결국 이 제도가 아니라 대출 문제를 좀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차피 이제 그 무순위에 몰리는 다주택자들은 그 선순위 청약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이게 미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건 이제 네. 대출 문제인 네. 거죠. 대출에 대해서는 뭐 그 부동산 학자들도 대출을 거시적으로 너무 강하게 적용을 하면은 거시경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무순위 청약은 뭐 괜찮다. 다만 다른 이제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입장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제도 자체에 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문제라고 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전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전산으로 클릭만 하면 뭐 청약금도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에 허수가 많이 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게요. 사업 주체가 그 단지에 대한 좀 인기를 높이려고 사전 사전 무순위에 뭔가 좀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 꼼수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네요. 그런 부분이 어렵겠냐 뭐 그쪽 시장 관계자들한테 여쭤보니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있을 같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투기 조장이 되는 네. 거니까요. 그런 거는 좀 앞으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위부 이재용 부장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일단 서민들이 많이 좀 힘들어진 청약 시장입니다. 이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만큼 앞서서 지적이 좀 됐지만 대출 규제 부분에서 조금은 좀 방법을 좀 달리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홍영표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5달째 일을 안 하더니 이제는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을 두고 야당이 정치 공세로 일관한다며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편과 같은 민생경제 활성화 논의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7위에는 에어서울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어젯밤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10시간 넘게 지연되며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6위에는 폴더블폰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이 결함이 발견됐다는 4건의 리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 2건은 이 사용자 과실, 또 1건은 초기 제품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위는 택시 최저임금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 최저임금의 초과 운송 수익금이 제외되자 회사가 형식상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이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건 불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일하면서 일정 수준의 고정급을 받았는데요. 이 회사에 산학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 수입을 가졌습니다. 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되자 이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 동의를 받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이를 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대법원 역시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꼼수라고 판단했습니다. 4위에는 대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만 동부 화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이 17명이 숨지고 2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위에는 옴부즈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가 한국토지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이 최저소득계층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위에는 방글라데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방글라데시에서 학교 교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여학생이 이 보복성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아크불티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이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원인이 특고 앞 전선이 바람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아크불티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한전의 부실 관리 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아크란 전기적 방전 때문에 전선이나 불꽃에 스파크가 발생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이 경찰에 따르면 끊어진 리드선 단면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상태로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이 아크 불티가 발생했고요. 이 불티가 낙엽이나 잡풀에 옮겨 붙으며 산불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신주 설치와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한전 측을 상대로 이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스통에 올라온 실시간 검색어 8가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 4.19 혁명이 있은 지 이제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학생 중심의 대한민국의 이 최초의 민주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을 하야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기념식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이 됐는데요. 현장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치부 최한영 기자입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기념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제59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이곳 4.19 민주묘지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계 대표, 그다음에 4.19 혁명 유공자 등 한 2,500여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민주주의, 우리가 함께가는 길을 주제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경과보고, 4.19 혁명 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재창 순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지금도 4.19 혁명 정신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정의에 대한 열망을 일깨우며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그 37회 4.19 혁명 국가조창기도회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4.19 혁명 정신은 위기 때마다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의미 있는 그 날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또 7년 만에 4.19 그 혁명 유공자들의 포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의미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이승만 정부에 대항하는 학생과 시민이 주축이 돼서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말합니다. 그해 3월 15일에 대통령,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대규모로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은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산을 시작으로 해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는데요. 급기야 그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에서는 그 경찰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한 달 후에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합니다. 4.19 혁명의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은 서문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서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4.19 유공자 포상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포상이 지난 2016년에 마산 3.15 의거 관련 자료인 그 형사사건부, 형사기록이 발굴됨에 따라서 이를 토대로 추진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고 공적심사 완료 후에 공개검증과 신원조회, 관계부처 협의와 추천 등을 거쳐서 포상자 그 대상자를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 포상 규모는 부상자 4명, 공로자 36명을 포함해서 총 40명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그중에서 5분을 대표로 해서 그 정부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이신 고 권호동 교수는 4.19 혁명 당시 연세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4개 대학 교수회의에 참가했고 시국선언문 기초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플랜카드를 들고 교수단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고 권 교수를 포함해서 4.19 혁명 정부 포상을 받은 분은 총 1,121명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념식 외에도 여러 가지 뜻깊은 행사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방금 이뤄진 그 국립 4.19 민주묘지 외에 부산과 광주 등 전국 5곳에서 기념식이 실시가 됐습니다. 학교별이나 단체별 추모 행사도 진행이 됐거나 계획된 상태인데요. 1960년 당시 마산 시위에서 숨진 고 김주열 열사의 묘가 있는 남원에서 추모식이 오늘 열렸고 정임석, 신정용 열사 등 기타 다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식과 참배 행사, 위령제 등이 전국 곳곳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각종 문화 행사가 또 열렸거나 앞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4.19 민주혁명의 광주 전라지부 주최 사진 전시회가 어제까지 광주 4.19 혁명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4.19 혁명 기념 호남 국제마라톤이 광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4.19 혁명 국민문화제가 오늘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또 4.19 혁명 관련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4.19 혁명 민주혁명 대행진이 현재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주최 4.19 혁명 문화 한마당 행사는 부산민주공원에서 다음 달까지 토요일마다 매주 총 4회 열릴 예정입니다. 네, 최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정치부 최한영 기자였습니다. 59주년 4.19 혁명일을 맞아서 그 정신을 좀 계승하고 또 미래 세대가 이걸 잘 이어서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민주주의가 잘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계속적으로 그 맥을 좀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퀀투퀄입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퀀투퀄은 영어에서 양을 뜻하는 퀀티티와 질을 의미하는 퀄리티의 합성어입니다. 평면적만 따져보던 시대에서 천장 높이까지 감안한 3차원 입체 공간을 측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에 의류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새로운 가전 아이템에 맞는 구조 설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개인 헬스 트레이닝, 반려동물 관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퀀투퀄이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질적 전환을 추구하는 주거 트렌드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집이 이제는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소득 3만 달러 시대, 한국 주택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산으로서 주택의 가치는 여전하겠지만 거주 가치가 소비자 선택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0년 넘은 집들은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시대의 수준과 기준에 맞춰 지었기에 현재 소비자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죠. 양적인 충족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음은 질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차원을 뛰어넘는 퀄리티가 요구되는 퀀투퀄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집은 보통 바닥 면적, 즉 평형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거 공간의 질적 전환점에선 현재 2차원적 바닥 면적만으로 주택 규모를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신용어가 많습니다. 로또 청약과 로또 아파트. 청약 당첨 시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돼 로또만큼이나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청약 단지와 아파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로또, 즉 복권처럼 당첨이 된다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의미를 지니죠. 그리고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려는 추세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규제를 피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한 수요자들의 행태가 반영된 말이기도 하죠.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뭐 정치권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의 반발이 좀 심합니다. 뭐 대규모 집회를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한국당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라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데 아예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하고 지금 뭐 장애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김학의 전 차관 건으로 한교안 대표의 연관성,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박영선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던 그 내용이 이제
턱 밑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KT 이 채용과 관련해서 특혜 혐의가 있는데 그동안 알려졌던 분들 말고도 또 두 분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직 의원이긴 하지만 김희정 전 의원,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그동안 이제 홍문정 의원, 김성태 의원, 그리고 그 이제 특혜 의혹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한교안 대표의 아들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실에 근무하고 있어서 당시 어려움에 있었던 그 KT 이 회장을 보호하려고 했지 않았냐 그런 의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5.18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 막말로 인한 당내의 어려운 상황을 좀 일거에 털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장외투쟁을 애써 하는 것 아니겠냐 싶고요. 국민들은 지금 정치권에서 장외투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열려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서 헌법재판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행위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그동안에 또 김경수 도지사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뭐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고 야당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이제 자유한국당 측면에서는 재수사를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풀려났으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야 된다. 형 집행 정지 또 신청을 하고 지금 몸이 많이 좀 편찮으시다고 이야기를 또 한교안 대표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이게 뭐 석방의 거래는 아닌데 이게 형평성을 또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지금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기결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2심 이제 재판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재판에 협조를 하지 않고 계속 기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집행 정지의 요건이 되려면 나이가 70세 이상, 그다음에 정신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할 때이고요. 그다음에 그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6개월, 그다음에 출산 6개월 이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건강상의 이상이 있을 때 이제 형집행 정지인데 그것도 3분의 1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집행 정지를 합니까? 그러면은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밖에 더 아니다라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한교안 대표가 직접 이 건강이 나쁘다고 할 때는 교도소 측이 입장을 진짜 건강이 나쁜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건데 변호사가 의사도 아닐진데 전 대통령의 건강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볼 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형 집행 정지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자당에서도 나왔지만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에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의 다름 아니다라는 거하고 말씀드리고 김경수 지사는 억울하게 구속됐다라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도지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무리하게 구속을 했기 때문에 보석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 집행 정지와 김경수 지사의 보석하고 등치시키는 것은 무리한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뭐 다르다라는 이야기고 사실 뭐 야권에서는 그 대통령이 이렇게 오랫동안 2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큰 얘기하거든요. 죄를 지은 대통령이 또한 없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당하다.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물론 5.18이라는 아주 무거운 죄를 지고 감옥살이를 했지만 사실은 그 재판 받기 전까지는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2년 살고 나와서 이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적 화합이나 뭐 통합의 차원으로 이제 석방을 한 건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도 그렇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그렇고 지금 뭐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좀 심한 그 상황이라서 국회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예요. 지금 셔터가 계속 닫혀져 있는데 이런 뭐 개점 휴업 상태가 지금 장기화 될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보이콧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등 나가서 장외투쟁할 이유는 없다. 물론 토요일 날 나가서 장외투쟁하는 거니까 주말 끼고 하는 거라서 국회가 올스톱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선거법의 개정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달에 또 보이콧해서 국회를 스톱시켰고 그리고 또 뭐 특검하자고 하면 그걸 고리로 해서 이제 논란을 잠재우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 예산을 처리해야 네. 됩니다. 그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이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산불 지원도 네.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랫도록 국회를 방치해서 마냥 바깥에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좀 잘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은 또 세월호 관련돼서 정진석 의원, 뭐 차명진 전 의원 막말이 좀 나왔습니다. 또 아픈 또 이야기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머리를 좀 숙이고 그리고 지도부에서 지금 상당히 좀 잠재우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논란은 좀 계속 확산될 일단은 거라고 오늘 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네.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상종 못할 그런 말들이 나오는 배경은 5.18 강주 영령들을 훼손하는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를 방치했기 때문에 비롯된 거다라고 봅니다. 오늘 뭐 같이 결론을 낼지 어쩔지는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과격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영령들의 그런 이 행동을 폄훼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일군의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흐름이 당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처방을 가볍게 이제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세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갈라서 보는데 정진석 의원은 무려 4선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고 국민의 정서나 또는 이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더 가볍게 처신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발언한 내용이 차명진 의원보다 덜 자극적이다라고 해서 가볍게 여긴다면 제3, 제4의 이런 세월호의 참사를 야기시킨 박근혜 정부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세력화했던 분들이 또다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슴을 휘업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마음이라면 두 분에 대한 조치를 정말 과단성 있는 조치를 해야지만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께서 이 두 분의 부도나고 났었죠. 윤리위의 조치에 대해서 그게 무슨 그럴 만한 사안이냐, 뭐 여론을 편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반대 나왔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또 뭐 거기 홍준표 전 대표의 특보를 지낸 강현재 변호사도 또 대통령의 그런 해외 순방도 폄훼하고 마치 무슨 끌어내려야 된다는 식으로 극단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자유한국당 안에 소위 태극기 모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건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5.18 이 폄훼 발언도 그렇고 이 세월호 막말도 그렇고 오늘 이제 윤리가 열리는데 오후에 열린다고는 하는데 장소도 비공개고 시간도 비공개고 지금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 징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일단 황교안 대표한테는 상당히 좀 큰 숙제가 될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이 상당히 앞으로의 황교안호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일단 같은데요. 응분의 조치, 그다음에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국민들의 감정과 이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윤리위원장이 또 황교안 대표와 또 관련이 굉장히 밀접한 분이 되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거쳐서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역 의원인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가벼운 징계, 그다음에 전직 의원인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는 좀 무거운 징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나올 건데 그렇게 구분하는 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또다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 이런 5.18 특별위원회 활동도 지금 아예 열리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 과제를 풀어내야 될 현역 의원들에게 이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과감한 조치를 한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지 논란이 더 이상 이런 큰 논란이 안 생기는데 전직은 무겁게, 현직은 가볍게 하면 현직 의원들 안에서 그런 이런 헌법 정신을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법 감정뿐만 아니라 정서에 위반하는 발언과 행위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다라는 이 점입니다. 막말은 사실 극우적인 그런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호응을 얻지만 중도 보수층은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 효과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막말들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궐선거에서 한석을 좀 이기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그동안 최악의 경우 한 자릿수 지지율에다가 이제 10%대여서 20%대, 30%대까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고 자극적인 용어와 이 행위를 해도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론조사에도 보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40%, 자유한국당이 20%대로 또 다시 이제 낮아진 건데 지금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서 얘기했던 장외투쟁의 배경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규탄이라기보다는 한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곤란한 지경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쓰고 두 번째는 한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진흙탕 싸움인데요. 그것을 발을 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한교안 후보의 2차 시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정답은 금융통화위원회였습니다. 최정현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죠.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재판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댓글로 정답 달아주세요. 정답을 남기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영화 티켓 2장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김재범의 무비게이션입니다. 다크 히어로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정의를 위해 행동을 하지만 악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불안정한 히어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투입시킬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옥에서 온 악의 영웅, 영화 헬보이입니다. 영화 헬보이는 지옥으로부터 소환된 주인공 헬보이의 활약상을 그립니다. 헬보이는 초자연 현상 연구 방위국 소속 요원입니다. 어릴 적 지옥으로부터 소환된 자신을 키워준 브론 박사를 아버지로 여기고 따릅니다. 헬보이는 영국의 비밀단체 오시리스 클럽의 요청으로 괴수 사냥을 도우러 나갔다가 예기치 못한 공격을 당하면서 보다 큰 위험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한 괴수들이 영국의 전설적인 인물 아서왕에게 패해 몸이 6조각이 난 피해 여왕 비비안 니무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헬보이는 자신을 도울 조력자 앨리스 그리고 BRPD의 또 다른 요원 벤 다이미오와 함께 인류를 위한 거대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헬보이는 국내에선 낯선 캐릭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지란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않습니다. 2004년과 2008년 연이어 개봉한 헬보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헬보이와 지금의 헬보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2004년과 2008년 개봉한 헬보이는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원작 속 헬보이 캐릭터와 물고기 인간 사피엔, 그리고 악역 라스푸틴 등을 등장시켰습니다. 물론 원작 속에 등장한 캐릭터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스토리나 구체적인 설정이 거의 재창조됐습니다. 사실상 주인공 헬보이 외에는 원작과는 거의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였습니다. 1편과 2편의 연이은 흥행 실패로 제작진은 결국 리부트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리부트가 아닙니다. 연출을 맡은 닐 마샬 감독은 원작의 주요 설정을 거의 그대로 끌어왔습니다. 결국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헬보이는 리부트라기보다는 오리지널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더 적당할 듯합니다. 영화 헬보이를 보면 원작을 잘 모르는 관객들은 헛웃음을 칠 설정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크한 분위기와 낯선 캐릭터들로 인해 이게 뭐지란 반응도 굉장히 많이 이끌어낼 듯합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될 아서왕 설정입니다. 이번 헬보이에선 주인공 헬보이의 태생이 아서왕의 핏줄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제작진의 무리한 설정이 아닌 원작 속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서왕의 조력자인 대마법사 멀린이 헬보이에게 엑스칼리버를 권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 역시 원작에도 등장합니다. 빌런들 역시 원작 속 캐릭터들입니다. 비비안 니무에는 원작 속에선 멀린을 유혹했던 인물이지만 이번 영화에선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헬보이에게 괴수 사냥을 요청했던 오시리스 클럽도 원작 속에 등장한 비밀단체입니다. 헬보이의 악마성을 각성시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품은 집단입니다. 델토로의 헬보이에선 등장하지 않던 조력자 앨리스와 벤 다이미오도 원작에 등장한 캐릭터들입니다. 설정 역시 같습니다. 이 외에 악역인 숲속의 마녀 바바야가,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닭다리 오두막집, 헬보이가 좋아하는 코믹스 속 히어로 랍스터 존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쿠키 영상에서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캐릭터 역시 원작 속 빌런입니다. 헬보이는 다른 히어로 캐릭터들과 달리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1994년 작가 마이크 미뇰라가 창조해낸 캐릭터가 바로 헬보이입니다. 2004년과 2008년 개봉한 델토로 감독의 헬보이에서도, 이번에 개봉한 닐 마샬 감독의 헬보이에서도 주인공 헬보이는 말합니다. 난 너희 팬이야 라고. 그의 흉측하고 기괴한 외모는 분명 기존 히어로들의 모습과는 상반된 그것입니다. 하지만 헬보이는 다크 히어로답게 어둡고 음습하며 초자연적인 악의 존재들에 맞서 화끈하고 피 튀기는 액션을 선보입니다. 19금 하드코어 히어로라는 타이틀이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가 꼽은 영화 헬보이의 별점은 별 4개입니다. 김선영의 뉴스 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